31살의 서윤아가 살던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끝방이었다. 복도는 겨울만 되면 콘크리트 냄새와 찬 바람이 함께 올라왔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으려면 수건을 말아 끼워 두어야 했다. 그래도 유나는 그 방을 좋아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채 버티며 얻어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고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틴 삶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초라함을 누구에게 들킬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보다 사정이 나은 사람의 동정을 제일 싫어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절박한 눈빛에는 이상할 정도로 약했다. 그날 밤도 마감 파일을 겨우 보내고 늦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자기 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검은 코트는 아이 몸에 너무 컸고 운동하는 흙과 빗물 자국으로 엉망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구걸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추위에 떨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자존심을 지키는 표정, 마치 부탁조차 계산해서 꺼내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유나가 경계 섞인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아줌마, 오늘 밤만 여기서 자면 안 되냐고. 내일 아침이 되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은 더 무서워질 거라고. 유나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요즘 세상에 아무 집이나 찾아와 저런 말을 하는 아이가 어딨단 말인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관리실을 불러야 하나 생각하는 사이에도 아이는 문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않았다. 쫓기고 있다면서도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이상했다. 유나가 보호자 전화번호를 묻자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름을 묻자 잠깐 망설이다가 도준이라고만 답했다. 성은 말하지 않았다. 집은 어디냐는 질문에는 집이 있지만 오늘은 돌아가면 안 된다고, 병원은 싫고 경찰도 싫다고 했다. 유나는 아이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멍이라기엔 옅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흔적도 아니었다. 누가 때렸느냐고 묻자 아이는 대답 대신 복도 아래쪽을 한번 돌아봤다. 그 짧은 시선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공포가 있었다. 유나는 그때 이미 절반은 져버렸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딱 오늘 밤만이야.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내보낼 거고 거짓말 같으면 당장 경찰서 데려갈 거야. 아이는 그제야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젖은 운동화를 가지런히 벗고 문턱을 넘기 전에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 사소한 행동이 유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예의가 아니라 혼자 살아남으려고 몸에 밴 조심성이었기 때문이다. 방 안은 비좁았다. 접이식 식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책으로 꽉 찬 선반 하나. 유나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컵라면이라도 먹겠냐고 물었다. 도주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지만 냄새가 퍼지자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면을 서둘러 먹지도 허겁지겁 삼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가 식사 예절을 오래 가르친 아이처럼 천천히 먹었다. 유나는 이상하게도 그 점이 더 마음에 걸렸다. 아이가 허름한 골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단정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아이의 피부는 지나치게 희었고 손목에는 옷소매로 감추려 한 듯한 작은 검은 실팔찌가 보였다. 값비싼 물건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한가운데 금속 장식에는 영어 알파벳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HJ. 유나가 그게 뭐냐고 묻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감췄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받은 마지막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다. 대신 한참 후 컵라면 국물이 거의 식었을 무렵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줌마는 누가 시키면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자 아이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나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찾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아이가 지어낸 동화처럼 들리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유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겁먹은 아이를 몰아세우는 자신이 더 싫어져서 담요를 꺼내주며 소파에서 자라고 했다. 그날 밤 유나는 번역 파일을 켜놓고도 한 줄도 읽지 못했다. 작은 원룸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조차 가깝게 들렸다. 도주는 소파 끝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잠들었다가도 두세 번씩 화들짝 깨어났다. 한 번은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중얼거렸고 또 한 번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싫다고 말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었다. 아이는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은 채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더니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유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책임감이라기엔 갑작스럽고 연민이라기엔 훨씬 무거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물 한 컵을 머리맡에 두었다. 새벽 2시쯤 복도 끝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해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유나는 괜히 체인까지 걸었다. 다시 돌아와 보니 도주는 반쯤 눈을 뜬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무서워하네. 아줌마도. 유나가 헛웃음을 지으며 누가 안 무섭겠냐고 받아치자 아이는 잠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유나는 퉁명스럽게 잠이나 자라고 말했지만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한 채 새벽을 넘겼다. 아침이 되었을 때 도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접어둔 담요 위에는 체온이 빠져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고 현관문은 안에서 조용히 열린 뒤 다시 닫힌 상태였다. 유나는 순간 분노부터 치밀었다. 아무 말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다니.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종이컵 아래 작은 메모 한 장이 눌려 있었다. 또박또박 어린 글씨로 적힌 내용은 짧았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면 값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메모 옆에는 밤새 숨기려 했던 그 검은 실팔찌 대신 아주 작은 금속 배지가 놓여 있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배지에는 정교한 독수리 문양이 음각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HJ 그룹이라는 영문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한동안 그걸 들여다보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HJ를 쳐보려다 말았다. 세상에는 HJ로 시작하는 회사가 수도 없이 많을 테고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아이를 찾아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던 사이 출근 시간이 다가왔다. 유나는 메모와 배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만 나도 뒤돌아보게 되었지만 도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룻밤이었다. 낯선 아이 하나가 잠깐 스쳐 지나간 것뿐이라고.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누구도 과거에 붙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끔 라면을 2개 끓이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고 비 오는 밤이면 문 앞을 괜히 한 번 더 살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년이 지났다. 유나의 삶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판사는 더 어려워졌고 그녀의 월급은 늘 제자리였다. 함께 살던 어머니는 병원비를 아끼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고 유나는 더 이를 악물고 혼자 버텼다. 도움을 청하면 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켠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 건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운명적이었다. 뉴스 화면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에 서 있는 소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다. 1년 전 그 겨울밤 그녀의 소파 끝에서 잠들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조금 더 단정해졌고 표정은 더 굳어 있었지만 눈매는 틀림없었다. 앵커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중 아인 HJ그룹의 회장 사망 이후 후계 구도가 혼란에 빠졌으며 실종설까지 돌았던 친손자 한도준 군이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준 군이 법적으로 유일한 직계 상속자이며 현재 그룹 내부에서는 그의 보호권과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아는 들고 있던 일회용 수저를 떨어뜨렸다. 화면 속 아이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전혀 아이답지 않은 얼굴로 정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목에 분명히 보였다. 1년 전 밤새 숨기려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검은 실팔찌가. 그제야 서랍 속 금속 배지에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다. 그날 밤 윤아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어 메모와 배지를 꺼냈다. 종이는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바랬지만 아이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라면값은 나중에 꼭 갚겠다는 쓸모없는 약속조차 이상하게 진심처럼 느껴졌다. 윤아는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화면 속 뉴스가 계속 맴돌았다. 쫓기는 얼굴, 아침이 되면 더 무서워진다고 했던 말.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찾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상한 경고. 그 모든 말이 갑자기 현실적인 의미를 얻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불안해졌고 동시에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느꼈다. 그때 문이 울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택배를 시킨 적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었다. 윤아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채 문에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보였고 그 뒤로는 고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골목벽을 비추고 있었다. 한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맞으십니까? 잠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윤아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카메라 앞에 비쳤다. HJ그룹 비서실. 순간 윤아의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흘렀다. 남자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를 쓰고 있었다. 한도준 군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윤아 씨께서 1년 전 겨울 도준 군을 만난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아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것인가. 아이가 남겨둔 메모와 배지까지 떠오르자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무시하고 문을 닫아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녀는 직감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도 주소도 1년 전의 일을 알고 있었다. 윤아는 체인을 걸어둔 채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다. 두 남자는 뉴스에서 보던 재벌가 비서실 사람들처럼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고 예의는 갖췄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윤아는 차갑게 말했다. 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아이를 하루 재워준 것뿐이에요. 남자 중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쪽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도준 군께서 계속 서윤아 씨를 찾고 계십니다. 윤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찾고 있다고.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깊게 밝혔다. 뉴스 속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던 아이가 그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오늘 바로 모시고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만나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윤아는 그 단순하지 않다는 말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을 일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화였다. 이제 와서 그날 밤 어디에도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에게 사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듯한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며 내일 연락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문이 닫히고 세단의 불빛이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유나는 한참 현관에 기대서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좁고 형광등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 하룻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남긴 메모와 작은 배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HJ그룹 상속 분쟁에 관한 심층 보도가 계속 흘러나왔다. 화면 자막 아래 잠깐 스친 한 남자의 얼굴이 유나의 시선을 붙잡았다. 도중 곁에 서 있던 차갑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남자였다. 앵커는 그를 한도준 군의 법적 보호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한태윤 전무라고 소개했다. 날카로운 눈빛과 지나치게 절제된 표정이 묘하게 거슬렸다. 유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마 저 남자가 자신을 의심할 것이다. 아니, 자신 같은 여자를 제일 먼저 경계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오기가 치밀었다. 누가 먼저 사람을 재단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다. 오늘 밤만 재워달라던 그 아이가 1년이 지나 재벌가의 후계자로 돌아와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유나는 천천히 배지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 끝이 손바닥을 눌렀다. 하룻밤의 우연이라 여겼던 만남은 끝난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날 밤부터 누군가는 그녀와 아이를 같은 판 위에 올려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나는 아직 그 판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나는 HJ그룹 비서실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3번이나 뒤집었다. 전화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올 것이고, 전화하면 자신이 스스로 재벌가의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용해 재벌가에 접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새벽까지 떠오른 것은 뉴스 속 한도준의 굳은 얼굴이었다. 하룻밤 동안만 보았던 아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비겁함일지도 몰랐다. 유나는 결국 오전 9시 정각에 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는 2번의 신호음도 지나지 않아 연결되었다. 어제 찾아왔던 비서가 마치 전화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고 차량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유나는 곧바로 거절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지만 더 설득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가장 평범한 검은 코트와 오래 신은 구두를 골랐다. 일부러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좋은 가방을 빌리지도 않았다. 거울 속 긴장한 눈빛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도준이 남긴 배지와 메모를 꺼내 봉투에 넣었다.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물건이 자신에게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HJ그룹 본사와 연결된 한남동 저택은 유나가 상상했던 재벌가의 집보다 더 조용했다. 높은 담장과 검은 철문, 지나치게 정돈된 정원, 생활감보다 관리의 흔적이 먼저 느껴졌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직원은 그녀를 별도의 응접실로 안내했고 휴대전화를 잠시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나는 곧바로 표정을 굳혔다. 사람을 불러놓고 죄인처럼 검사하느냐고 묻자 직원은 보안 규정일 뿐이라고 답했다. 유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건넸다. 응접실에는 값비싼 그림과 낮은 소파,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 사는 집보다 계약을 위한 공간 같았다. 유나는 앉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끝 유리 건물 쪽에서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잠깐 지나갔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뉴스에서 보았던 남자 한태윤이 들어왔다. 그는 화면보다 더 차갑고 더 피곤해 보였다. 단정한 차림과 달리 눈 밑에는 피로가 짙었다. 태윤은 정중히 인사하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윤아 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감사 인사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아이가 찾는다고 해서 온 것뿐이라고. 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질문은 감사와 거리가 멀었다. 1년 전 도준이를 처음 본 장소와 시간, 아이의 상태, 들은 말, 남겨진 물건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질문은 차분했지만 취조에 가까웠다. 유나는 처음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했다. 집 앞에 앉아 있었고 성을 말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병원을 거부했고 아침이 되기 전에 사라졌다고 했다. 태유는 메모를 확인하며 같은 사실을 표현만 바꿔 다시 물었다. 아이가 먼저 HJ라는 이름을 말했는지, 유나가 인터넷으로 신분을 확인했는지, 당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지, 금전적인 요구를 받은 적은 없는지. 마지막 질문에서 유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지금 제가 돈을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태윤의 침묵은 대답보다 모욕적이었다. 유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안에 아이가 남긴 메모와 배지가 있어요. 팔 생각도 없었고 기자에게 넘길 생각도 없었고 당신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돌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태유는 봉투를 열기 전에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상대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태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런 반박에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봉투에서 작은 배지를 꺼낸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손끝으로 독수리 문양을 확인한 뒤 이것을 정확히 어디서 발견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유나는 식탁 이 메모 옆에 있었다고 답했다. 태유는 배지 뒷면에 미세한 흠집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건 도준이 물건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유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태유는 배지를 뒤집어 오래된 식별 표시를 확인했다. 그것은 회장 직속 경호팀의 출입 표식으로 2년 전 모두 회수된 물건이었다. 도준이 손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더구나 아이가 실종되었던 날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 유나는 즉시 반문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아이에게 줬다는 뜻이냐고. 태유는 확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배지를 쥔 채 굳어있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태유는 메모도 자세히 살폈다. 필체는 도준의 것이 맞지만 종이는 저택이나 학교에서 쓰던 것이 아니었다. 유나는 자신의 메모지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사라진 뒤 주변을 찾아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대답이 막혔다. 그녀는 관리실에 물어보았고 골목도 둘러봤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아이가 경찰을 두려워한 데다 괜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위험한 상태의 미성년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유나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다. 결과만 놓고 자신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지 말라고 했다. 아이를 재우고 먹였으며 겁먹은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았다고. 당신은 그날 어디 있었느냐는 말까지 목구멍 위로 올라왔다. 유나는 결국 참지 않았다.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할 때 보호자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죠? 태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통제가 깨졌다. 눈빛이 흔들렸고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날 무엇을 놓쳤는지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다. 복도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도준이 서 있었다. 뉴스 속에서 보았던 정장 차림이 아니라 짙은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1년 전보다 키가 조금 자랐고 얼굴선도 선명해져 있었다. 아이는 방안을 한번 훑어본 뒤 유나를 보자 그대로 멈췄다. 유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반갑다고 하기엔 삶이 너무 달라졌고 잘 지냈느냐고 묻기엔 너무 외로워 보였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왔네요. 그 말에는 기쁨보다 안도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유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이는 몇 걸음 다가오다 태윤을 의식한 듯 멈췄다. 태윤은 도준에게 아직 휴식 시간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줌마가 내 메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도준의 시선은 탁자 위 메모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버릴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제야 아이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준은 태윤이 들고 있는 배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을 어디서 꺼냈느냐고,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고 날카롭게 물었다. 태윤이 네가 유나 씨에게 남긴 것이 아니냐고 묻자 도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저걸 준 적 없어요. 그날 주머니에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방 안이 다시 얼어붙었다. 유나는 아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무심코 다가갔다. 도준은 그녀의 코트 소매를 붙잡았다. 1년 전 낯선 방에서 잠들기 전 했던 것과 같은 조심스럽고 절박한 움직임이었다. 도준은 유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했다. 태윤은 즉시 거절했다. 보안상 보호자 없이 만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유나는 둘 사이의 긴장이 단순한 보호자와 아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태윤을 밀어내면서도 그의 반응을 살폈고 태윤 역시 아이의 숨이 가빠지면 시선부터 움직였다. 유나는 결국 자신이 옆에 있을 테니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태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받아들였다. 세 사람은 저택 안쪽의 작은 서재로 옮겼다. 도준은 유나와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고 태윤은 맞은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유나가 그날 왜 집을 나왔느냐고 묻자 도준은 오래 침묵했다. 누군가 할아버지가 죽은 뒤 자신도 곧 없어질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 태윤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묻자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은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며 태윤은 회사를 차지하려는 자라고 반복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태윤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굳어갔다. 도준은 그날 받은 휴대전화의 안내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고 정해진 차량을 타야 했지만 차가 오지 않아 혼자 걷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누군가 계속 뒤따라오는 것 같아 골목으로 숨어들었고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 앞에 앉았다는 것이다. 유나는 우연이라 믿었던 장면이 누군가의 계획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도준이 그녀의 집을 고른 것은 우연이어도 저택을 빠져나온 일은 누군가 만든 결과였다. 태윤은 도준에게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지시대로 한강다리 아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누가 그렇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아이를 몰아세우지 말라고 태윤을 막았다. 태윤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고 유나는 겁을 줘서 얻은 대답은 진실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일 뿐이라고 맞섰다. 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서윤아 씨는 하루 함께 있었던 경험만으로 도준이를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유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적어도 아이가 겁먹었을 때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이 안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건 안다고 했다.
도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그 사람은 삼촌이 나를 데리러 오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유나의 시선이 태윤에게 향했다. 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유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했다. 한태윤은 단순한 그룹 전무가 아니라 도준의 아버지와 같은 집안에서 자란 숙부였다. 그러나 아이는 그 사실조차 안전의 근거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면서 도준은 유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집안 직원이 간식을 가져와도 손을 대지 않았고 유나가 먹어보라고 해야 겨우 한 조각을 집었다. 태유는 멀리 떨어진 채 비서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선은 계속 이쪽으로 돌아왔다. 유나는 도준에게 이곳에서 누가 가장 무섭냐고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지금 제일 싫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이는 잠긴 문이라고 답했다. 혼자 자는 방의 문이 밤마다 밖에서 잠기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는 보안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그것이 감금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유나는 태윤에게 아이 방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태윤은 사생활과 보안을 이유로 거절하려 했지만 도준이 먼저 유나의 손을 잡았다. 결국 세 사람은 위층 끝방으로 향했다. 아이의 방은 넓고 완벽했지만 장난감과 책상에는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창문은 일정 폭 이상 열리지 않았고 문 옆에는 생체 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나가 밤에도 잠기느냐고 묻자 태윤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유나는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와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는 다르다고 말했다. 태윤은 도준이 2번이나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유나는 그래서 더더욱 아이가 감옥에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준이 귀를 막았고 태윤은 즉시 말을 멈췄다. 유나는 그가 아이를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 세게 붙잡는 사람임을 처음 보았다. 태윤은 그날 저녁 유나에게 며칠 동안 저택에 머물러 달라고 제안했다. 도준이 안정될 때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유나는 즉시 거절했다. 자신은 보모도 상담사도 아니라고 했다. 태윤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준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나는 그 말에서 또 다른 함정을 느꼈다.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상황이 정리되면 내보낼 생각이냐고 물었다. 태윤은 대답 대신 현실적인 보상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유나는 결국 돈 이야기냐며 표정을 굳혔다. 자신이 돈 때문에 여기 남는 순간 당신이 처음부터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 되는 셈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태윤은 감정을 누르며 보상은 모욕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유나는 도움과 통제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시 날카로워졌지만 이번에는 태윤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믿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다. 확인하고 계약하고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밖에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나 도준이 그녀를 찾는 이유는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나는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완벽하게 냉정한 사람처럼 보였던 남자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결국 사흘만 머물겠다고 했다. 그 이상은 약속하지 않겠고 자신을 직원처럼 대하지 말며 도준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최소한 아이의 말을 먼저 듣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받아들였다. 그는 비서에게 객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유나는 도준의 방과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원했다. 그날 밤 짐을 가지러 잠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유나는 정원 쪽 복도를 지나며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고
자신을 HJ그룹 전략기획실장 백정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준이 유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들었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우는 1년 전 일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재벌가의 일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괜한 오해를 받기 전에 적절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도 지혜라고 했다. 유나는 그 말이 충고인지 협박인지 되물었다. 정우는 미소를 유지한 채 오해하지 말라고 답했다. 다만 이 집에서는 선의가 가장 먼저 이용당한다고 했다. 그가 지나간 뒤 유나는 복도 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머물면 1년 전 그날 밤의 책임도 당신 몫이 됩니다. 유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삭제했다. 태윤에게 보이면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분류될 것 같았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유나는 창밖에 한강 불빛을 바라보았다. 사흘만 머물겠다는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도준은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고 자신 역시 우연히 그를 도운 행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1년 전부터 아이의 두려움을 이용해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유나까지 그 의심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문제는 믿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태유는 거칠고 오만했지만 도준이 귀를 막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낮췄다. 백정우는 친절했지만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불안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리고 도준은 아직 가장 중요한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나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손을 꽉 쥐었다. 삭제한 메시지의 문장은 사라졌지만 머릿속에는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년 전 그날 밤의 책임,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아직 모르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집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따라오는 듯했다. 유나는 자신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선택했다. 약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사흘 뒤 도준을 다시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첫 번째 실수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윤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사흘 이상 머물 생각이 없다는 뜻을 일부러 드러내려는 듯 짐은 지나치게 단출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한도준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아이는 반가운 표정을 숨기려다 실패했지만 유나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보자 얼굴이 금세 굳었다. 정말 사흘 뒤에 갈 거냐고 묻는 목소리가 담담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다. 유나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하고 싶었지만 괜한 기대를 주는 것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약속한 만큼만 있을 거라고 말하자 도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태유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듣지 못할 거리까지 유나를 데려간 뒤 도준에게 이별을 미리 연습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유나는 자신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면서 가족인 척하는 편이 더 나쁘다고 반박했다. 태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 집에서는 누구도 오래 머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비난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처음으로 그가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준이 또 누군가를 잃는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약해 보이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습관이었다. 저택에서의 첫날은 예상보다 평온했다. 유나는 도준에게 억지로 질문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게 했다. 함께 책을 읽고 정원 끝까지 산책했으며 점심에는 주방 직원에게 부탁해 컵라면과
비슷한 맛이 나는 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도주는 처음에는 고급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한 입 먹고는 1년 전보다 맛이 없다고 말했다. 유나가 그때는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라고 하자 아이는 아니라고 고집했다. 그날은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맛있었다는 말에 식탁 주변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태유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유나는 도준의 방에 설치된 생체 인식 장치가 밤에도 내부에서 열리도록 설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태유는 망설였지만 결국 보안팀을 불렀다. 다만 도준이 혼자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정원과 현관 구역은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유나는 아이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준은 밤에 무섭다고 몰래 나가지 않고 누군가 이상한 연락을 하면 먼저 두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태유는 그 약속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남기려 하지 않았다. 유나는 그 작은 변화가 의외로 마음에 들었다. 믿음은 장치로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을 그가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다. 그날 늦은 밤, 유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에서 서툰 소리를 들었다. 태윤이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냄비 앞에 서 있었다. 끓는 물은 넘치고 있었고 면은 이미 지나치게 퍼져 있었다. 유나가 재벌가 전무도 할 줄 모르는 일이 있느냐고 비웃자 태윤은 도준이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유나와 먹었던 라면을 원했지만 직원이 끓이면 또 감시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자신이 직접 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나는 냄비를 빼앗아 불을 줄였다. 두 사람은 좁은 조리대 앞에서 어색하게 나란히 섰다. 태유는 한참 후 자신의 형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도준이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해외 사업을 정리하느라 아이 곁에 자주 있지 못했고 돌아왔을 때 도준은 이미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보호자로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유나는 왜 도준에게 그 말을 직접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태유는 미안함을 말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유나는 라면을 그릇에 옮기며 말했다. 그래도 아이는 당신이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아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태유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당신도 힘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되받았다. 유나는 순간 휴대전화에서 지운 협박 메시지를 떠올렸지만 모르는 척 시선을 피했다. 다음 날부터 익명의 연락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사흘 뒤 떠나라는 문장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방병원 앞을 걷는 유나 어머니의 사진이 함께 도착했다. 사진 아래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재벌가의 싸움에서 빠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다치거나 직접 위협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가족과 생활을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일 없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고도 안심할 수 없었다. 태윤에게 알리면 경호 인력을 붙이고 모든 것을 조사하려 들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유나가 재벌가와 얽힌 사실을 알게 되고 도움을 거절한 채 혼자 버텨온 삶도 설명해야 했다. 무엇보다 태윤이 자신을 보호 대상처럼 보는 순간을 견딜 수 없었다. 유나는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고 또 삭제했다. 곁에 있던 도준이 누구에게 연락했느냐고 묻자 출판사 일이라고 둘러댔다. 아이는 거짓말을 알아챈 듯 오래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만난 백정우는 정중하게 어머니의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유나는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정우는 비서실 보고에서 우연히 보았다며 부드럽게 웃었다.
재벌가를 상대하려면 사생활이 완전히 감춰질 수는 없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유나에게는 익명의 메시지보다 더 분명한 경고로 들렸다. 그날 저녁 도주는 먼저 잠든 척하다가 유나의 객실로 찾아왔다. 아이는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혹시 자기를 두고 떠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나는 사흘만 있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답했지만 도주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갑자기 도망칠 생각이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유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되묻자 아이는 그녀가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겁먹은 얼굴을 한다고 말했다. 유나는 어린아이에게까지 감정을 들킨 것이 창피해 퉁명스럽게 부정했다. 도주는 자기도 예전에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했다. 무서운 사람 앞에서 무섭지 않은 척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쉽게 움직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무슨 일이 생겨도 도준에게 말없이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지 않았다. 약속을 확인하는 어린 행동조차 더는 믿지 않는 듯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조용히 말했다. 아줌마가 거짓말하면 나도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 밖에서 태윤의 발소리가 들리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협박 한 번에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셋째 날 오전 저택의 분위기는 갑자기 뒤집혔다. HJ그룹의 상속 지분과 도준의 보호 신탁에 관한 내부 자료 일부가 인터넷 언론사에 유출되었다. 기사에는 도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보호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태윤은 즉시 비서실과 보안팀을 소집했고 저택의 통신 기록과 출입 기록을 확인하게 했다. 유나는 도준이 기사를 보지 못하도록 곁에 있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직원들의 표정만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태윤은 유나에게 객실에서 사용한 기기가 있는지 누군가에게 저택 내부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다. 질문은 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유나는 그 안에 되살아난 의심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자 태윤은 그렇다면 확인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려다가 익명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사실을 떠올렸다. 삭제 기록이 발견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사적인 내용이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젯밤까지 조금씩 가까워졌던 거리가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는 지금 도준의 안전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유나는 자신의 사생활도 당신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회사 문서가 아니라고 맞섰다. 태윤은 더 강요하지 않았지만 보안팀에 유나의 객실 출입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각 도준의 책상 위에는 유나가 쓴 것처럼 보이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정원 뒤 온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오라는 내용이었다. 글씨는 완벽하게 같지 않았지만 아이가 의심하기에는 충분히 비슷했다. 무엇보다 쪽지 끝에는 1년 전 유나가 라면을 건네며 했던 말이 적혀 있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유나뿐이라고 믿은 도준은 경비 교대 시간에 방을 빠져나왔다. 생체 인식 장치가 내부에서 열리도록 바뀐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그는 정원을 지나 온실로 갔지만 유나는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하나가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뒷문으로 나오면 유나와 함께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떴다. 도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나가 객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시를 따랐다. 서비스 통로 끝의 문은 평소와 달리 열려 있었다. 아이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멀리서 손짓했다. 바로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태윤이 도준의 방이 비었다는 보고를 받고 모든 출구를 봉쇄한 것이다. 남자는 몸을 돌려 사라졌고 도준은 주차장 기둥 뒤에서 발견되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가장 먼저 유나를 찾았다. 아줌마가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유나는 보안 직원에게 둘러싸인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도준이 손에 쥔 쪽지를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누군가 아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유인했다. 유나는 쪽지를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태유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안팀은 유출된 내부 자료가 저택의 손님용 통신망을 거쳐 전송되었고 접속된 기기 정보가 유나의 휴대전화와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유나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태유는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협박 메시지를 고백하면 설명할 수 있었다. 백정우가 어머니를 언급했다는 사실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려면 자신이 위협을 받고도 숨겼고 도준에게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또한 삭제된 메시지만으로 정우를 지목한다면 돈과 지위를 노리고 내부 임원을 모함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랐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왔든 도준을 이용한 순간부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더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배신당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태유는 아이가 그녀를 믿었다고 자신도 믿어보려고 했다고 낮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도준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가 다가가자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유나는 자신이 쪽지를 쓰지 않았고 데려가려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도준은 어젯밤 말없이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럼 왜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걸 숨겼느냐고도 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감정을 닫아버린 얼굴로 태윤에게 돌아갔다. 유나는 그 표정이 1년 전 아침 자신의 집을 떠났을 때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태윤은 그녀에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택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유나는 자신을 범인 취급하는 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짐을 챙겼다. 태윤이 지금 나가면 의심만 커진다고 경고하자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요. 내가 머물든 떠나든 달라질 게 있나요? 유나는 도준을 한 번 더 바라보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저택을 나왔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척 떠나는 것이 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방법으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잃고 있었다. 저택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나자 유나의 휴대전화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발신 번호는 없었다. 당신이 침묵해줘서 일이 쉬워졌습니다. 다음에는 아이가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길 한복판에 멈춰섰다. 손이 떨렸고 처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이 방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용하기 좋은 약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한 뒤 태윤에게 전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태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낮고 급했다. 보안팀이 유출 자료의 전송 시간을 다시 확인했는데 유나가 저택에 들어오기 전부터 파일이 외부 서버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그녀의 기기 정보를 미리 복제해 사용했고 손님용 통신망 기록도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태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서윤아 씨,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유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익명의 협박과 어머니의 사진을 말하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도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그 사람이었어요. 1년 전 나한테 집을 나가라고 한 사람이 오늘 주차장에 있었어요. 태윤이 이름을 묻자 도준은 떨리는 숨을 삼킨 뒤 대답했다.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던 향을 기억해요. 오늘 아침 백정우 실장님한테서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한태윤의 전화가 끝난 뒤에도 서윤아는 한동안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자동차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지만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백정우의 이름이 도준의 입에서 나온 순간 지난 사흘 동안 외면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 재벌가에서는 선희가 가장 먼저 이용당한다고 경고하던 목소리, 그녀가 저택을 떠날 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익명의 메시지. 유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태윤에게 자신이 받은 메시지와 어머니의 사진, 백정우가 복도에서 건넨 말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태윤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다 듣고 난 뒤 낮게 물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나는 변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저절로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겁먹었다고 말하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보호를 핑계로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내 가족 주변에 사람을 붙이고 나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겠죠. 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그래도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수긍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화를 끊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태윤은 직접 차를 몰고 왔다. 비서도 경호원도 동행하지 않았다. 유나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그는 곧바로 사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먼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비행 모드로 바꾸고 익명 메시지의 원본과 시간 정보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복사했다. 유나는 그런 행동조차 통제로 느껴져 불쾌했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다. 태윤은 자신이 유나를 의심한 것이 틀렸다고 말했다. 단지 증거가 새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가 돈이나 지위를 원했다면 1년 동안 침묵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가장 쉬운 결론을 선택했다고 했다.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잘못했어요. 협박을 숨기면 나 혼자만 위험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한 건 내가 겁먹는 게 아니라 당신과 도준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태윤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상대의 결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았다. 태윤은 백정우를 바로 체포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향에 대한 기억과 익명 메시지만으로 움직이면 정우는 자신이 내부 권력 싸움의 희생자라고 주장할 것이며 오히려 이 사회가 태윤의 보호권을 박탈할 명분을 얻게 된다. 유나는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게 한 채 그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없애야 하는 것을 눈앞에 놓자는 것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유나는 가장 먼저 도준을 만났다. 아이는 작은 서재의 창가에 앉아 있었고 태윤이 문을 열어주었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유나는 다가가 변명부터 하지 않았다. 자신이 협박을 받았고 무서웠으며 자존심 때문에 숨겼다고 솔직히 말했다. 누군가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도준과 태윤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신이 약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침묵 때문에 도준이 위험해졌고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도준은 한참 뒤에야 물었다. 그럼 쪽지는 정말 아줌마가 쓴 게 아니에요. 유나는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아이가 곧바로 믿어주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믿지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도준은 손가락으로 창틀을 문지르다가 낮게 말했다. 백정우에게서 맡은 향을 1년 전에도 기억한다고. 차에 타라는 전화를 받고 뒷문으로 나갔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이 같은 향을 풍겼다고 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태윤을 삼촌이라 부르지 말고 한 전무라고 부르라고 시켰다. 태윤은 충격을 감추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도주는 백정우가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자신이 잘못 기억한다고 모두가 말할 것 같았다고 답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박하지 않고 아이 옆에 앉았다. 어른들이 믿지 않을까봐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자신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주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겼다. 태유는 회장 직속 경호팀에서 사용하던 독수리 배지의 기록을 조사했다. 공식 문서에는 2년 전 모든 배지가 회수되어 폐기된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유나가 보관해온 배지의 뒷면에는 희미한 일련 표시가 있었다. 오래된 장비관리 장부와 대조하자 그것은 당시 경호팀장의 출입 배지로 확인되었다. 그 팀장은 회장 사망 석 달 전 갑자기 해고된 뒤 해외로 떠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출국 기록과 퇴직금 지급 내역의 날짜가 맞지 않았다. 더 이상한 점은 그의 인사 처리를 승인한 사람이 백정우였다는 사실이었다. 태유는 내부 감사팀의 핵심 인원 2명만 불러 자료를 분리해서 조사하게 했다. 그 결과 배지가 폐기되었다는 확인서에는 실제 폐기업체의 기록이 없었고 서명에 사용된 전자인증도 백정우의 전략기획실에서 생성된 것이 드러났다. 유나가 왜 그 배지를 도준의 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으냐고 묻자 태유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누군가 도준을 사라지게 한 뒤 사건의 책임을 회장 경호팀과 자신에게 돌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배지가 유나의 집에 남겨지면 나중에 발견될 민간 증거가 되고 아무 연고 없는 여성이 아이를 숨겨주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계획된 납치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도준이 다음날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고 유나가 배지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우는 1년 뒤 다시 유나를 끌어들여 누락된 조각을 맞추려 한 것이다. 유나는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물었다. 태윤의 조사 결과는 불쾌할 만큼 단순했다. 1년 전 도준에게 전달된 임시 휴대전화에는 저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한 골목 3곳이 저장되어 있었다. 3곳 모두 야간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주변 감시 카메라가 오래되었으며 경찰 신고율이 낮은 지역이었다. 그중 유나의 집이 있는 건물은 관리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였고 유나가 출판사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정보까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친절함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혼자 살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으며 사건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랐다. 유나는 그 설명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만만해 보여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모욕적이었다. 그러나 태유는 정우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유나가 배지를 팔지도 기자에게 넘기지도 겁을 먹고 완전히 도망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도 거의 도망쳤다고 답했다. 태유는 거의와 실제로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 짧은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우가 아직도 그 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유는 이사회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외부에는 도준의 보호권을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전문 후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동시에 1년 전 실종 당시 사용된 임시 휴대전화가 한강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 통신기록 복구에 성공했다는 거짓 정보를 내부에 흘렸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태윤과 유나, 감사팀 2명뿐이었다. 실제로 발견된 휴대전화는 없었지만 정우가 당시 사용된 통신망이나 지시 기록이 남아있다고 믿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유나는 자신이 태윤과 결별하고 저택을 떠난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그녀는 비서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다시 챙겼고 태윤에게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며 크게 다투었다. 도주는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는 아이에게 이번에는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도주는 믿겠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유나는 백정우에게 먼저 연락했다. 더 이상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며 배지와 메모를 넘기는 대가로 어머니와 자신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한 뒤 뜻밖에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그는 유나가 결국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태윤 같은 사람은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나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냉정하게 유지했다. 장소는 HJ그룹 본사 지하의 오래된 문서 보관실로 정해졌다. 문서 보관실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천장 조명 몇 개만 켜져 있었고 금속 선반 사이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백정우가 사용하는 차가운 향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봉투를 들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먼저 도착했다. 태윤과 감사팀은 멀리 떨어진 통제실에서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그녀를 보호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나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나는 봉투를 내밀지 않고 먼저 물었다. 왜 하필 자신이었느냐고. 정우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는 척했지만 유나가 1년 전 도준을 자신의 집으로 보낸 이유를 묻자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유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들었다며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유나는 발견된 휴대전화에 세 곳의 주소와 그의 음성 기록이 남아있다고 거짓말했다. 정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곧 태윤이 만든 조잡한 함정이라고 비웃었지만 다음 말에서 스스로 실수했다. 그 전화기는 이미 강물에 버려졌고 전원이 2번 완전히 초기화되었으니 복구될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휴대전화가 강물에 버려졌다는 사실은 도준과 지시한 사람만 아는 내용이었다. 태유는 통제실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감사팀에 모든 기록을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정우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유나의 손에 든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유나는 뒤로 물러서며 봉투 안에는 배지가 없다고 말했다. 진짜 배지는 이미 감사팀에 넘어갔고 폐기 확인서의 인증 기록도 찾았다고 밝혔다. 정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친절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HJ그룹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혈통만 믿었고 태유는 죄책감에 빠져 결정을 미뤘으며 도주는 수십만 명의 생계를 짊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였다고 했다. 자신은 평생 그룹을 키웠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한 순간마다 밀려났으며 결국 무능한 상속자들의 실수를 치우는 사람으로만 남았다고 토해냈다. 유나는 그래서 아이를 미치게 만들고 가족을 서로 의심하게 했느냐고 물었다. 정우는 도준을 죽이려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이가 불안정하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신탁 의결권은
전문 경영진에게 넘어오고 태유는 납치 의혹으로 제거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유나는 자신은 어디에 쓰려 했느냐고 물었다. 정우는 차갑게 웃었다. 빚에 쫓기는 평범한 여자가 돈을 받고 상속자를 숨겼다는 이야기는 대중이 믿기 가장 쉬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유나는 그 순간 자신이 1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까지 누군가의 각본 속에서는 범죄 동기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관실 문이 열리고 태윤과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정우는 함정이라며 분노했지만 태윤은 방금 대화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않았다. 전략기획실 서버에서 발견된 위조 출입 기록, 경호 배지 폐기 문서, 유나의 가족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내역, 손님용 통신망에 복제 기기 정보를 심은 기록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말했다. 정우는 태윤 역시 도준을 통제했고 방에 가뒀으니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태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자신도 두려움 때문에 도준의 의사를 무시했고 그래서 정우가 아이의 불신을 이용할 틈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정우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향해 태윤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녀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나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릴지 아닐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고 당신이 내 두려움을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태윤은 정우를 즉시 끌어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감사팀이 공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넘기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정우가 보관실을 나가기 전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패배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더 짙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그룹을 구하려 했다고 믿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도준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윤이 정우가 더 이상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도준은 안도하기보다 유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돌아왔네요. 아이가 낮게 말하자 유나는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다고 답했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와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다. 유나는 아이를 안으려다 멈추었다. 아이가 먼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도준은 한동안 옷자락만 잡고 있다가 천천히 이마를 그녀의 팔에 기댔다. 태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도준에게 자신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쉽게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말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혼자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준은 그 정도면 된다고 답했다. 그날 밤 태윤은 유나에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 정원 끝에서 그녀와 마주선 채 믿지 못한 것과 아이의 불안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둔 일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유나는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상처와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틈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도준의 방문은 처음으로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고 책상 위에는 1년 전 유나가 간직했던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태윤이 돌려준 검은 실팔찌와 독수리 배지가 있었다. 배지는 더 이상 공포의 흔적이나 누명을 위한 증거가 아니었다. 누군가 조종한 만남이었지만 그날 유나가 아이에게 건넨 따뜻한 라면과 불을 끄지 않은 밤까지 조작할 수는 없었다. 유나는 방문 밖에서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복도 끝에는 태윤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흘이 지났다고 말했다. 유나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윤은 이제 떠날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내일 아침 도준과 함께 식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라면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이가 제대로 된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태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그러나 유나는 자신 역시 알고 있었다. 정우가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도준의 상처도, 태윤의 죄책감도,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 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백정우가 저택에서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세 사람을 위한 국과 밥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웃지 않았다. 도주는 숟가락을 든 채 몇 번이나 현관 쪽을 바라보았고, 태유는 아이의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는 정우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외부 조사와 그룹 내부 감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잘못이 확인된 사람은 직책과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도주는 잠시 듣다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느냐고 물었다. 태유는 아직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결과를 먼저 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나는 그 답이 마음에 들었다. 예전의 태윤이라면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단정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모른다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 도주는 다시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느냐고. 태윤은 아이 방의 내부 잠금 제한을 모두 해제했고 야간 보안은 복도와 외부 출입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만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누구에게든 먼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도주는 한참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그 작은 고개짓이 어떤 계약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우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았다. 그는 전략기획실의 의사결정이 모두 회장과 이사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직접 도준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일부 임원들은 정우가 수십 년간 그룹을 지탱한 공로를 내세우며 조용한 퇴진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태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권한으로 정우를 공개적으로 매장하지도 않았다. 외부 법률 자문과 독립 감사 절차를 받아들이고 자신 역시 보호권 행사 과정에서 도준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사회 기록에 남겼다. 그 선택은 태윤에게 불리했다. 언론은 그룹 내부의 권력 공백을 문제 삼았고 일부 주주는 그의 경영 능력을 의심했다. 하지만 태윤은 처음으로 회사의 체면보다 아이가 겪은 일을 앞에 두었다. 정우가 유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통신 기록을 조작하며 도준에게 공포를 심어 가족을 불신하게 만든 정황이 차례로 확인되었다. 경호팀, 배지 폐기 문서와 복제 기기 기록, 문서 보관실의 녹음은 서로를 뒷받침했다. 정우는 직무에서 해제되었고 수사에 협조해야 했다. 그가 평생 쌓은 명성과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그룹의 숨은 주인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다. 도주는 결과를 들은 뒤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만 2번 확인했다. 유나는 그에게 내 기억이 모두 정확해야만 네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무서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른들은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유나는 저택에 계속 머물라는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유는 객실을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좋고 도준의 생활을 돕는 역할에 정식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유나는 처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과 회사의 직원이 되는 일을 섞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어떤 결정이 진심인지 스스로 의심하게 될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 출판사 일을 계속하되
주중 저녁 2번과 주말에 도준을 만나겠다고 제안했다. 도준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유나에게도 지켜야 할 삶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자는 것이었다. 도준은 처음에는 불안해했다. 약속한 날 유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사고가 생기면 자신이 또 버려진 줄 알 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다. 유나는 늦거나 오지 못할 때 반드시 먼저 연락하고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태윤에게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태윤도 자신이 그 약속을 전달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거창한 서류 대신 식탁 위 달력에 만나는 날을 표시했다. 첫 주 수요일 유나는 출판사 긴급회의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었다. 도주는 현관에서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미리 보낸 음성 메시지를 여러 번 들으며 버텼다고 했다. 유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변명하지 않았다. 도주는 화가 났다고 말한 뒤에도 그녀가 가져온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었다. 신뢰는 한 번의 선언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돌아오는 경험이 반복될 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태윤 역시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도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여러 상담자 중 직접 만나보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처음 두 사람을 거절한 도준은 세 번째 상담자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했다. 상담 내용은 태윤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아이가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비밀이 지켜졌다. 태윤은 그것이 불안했지만 참았다. 그는 회사에서도 도준의 이름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징처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후계 문제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신탁과 전문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태윤은 일부 권한을 내려놓아야 했다. 예전 같았으면 약해졌다고 느꼈겠지만 이제 그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책임을 포기하는 일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저녁 유나가 저택을 찾았을 때 태윤은 도준의 학교 준비물을 정리하다가 색종이와 서류를 한데 섞어 놓고 있었다. 유나는 전무라는 사람이 아이 시간표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춘다며 웃었고 태윤은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학교에 비서 3명을 보내는 실수를 할 뻔했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함께 준비물을 나누었다. 도준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테이프를 가져와 가운데 놓았다. 그 평범한 저녁은 화려한 저택에서 처음 생긴 생활의 장면이었다. 누구도 서로를 구해내는 영웅이 아니었고 각자 서툰 부분을 조금씩 나누어 맞는 세 사람만 있었다. 유나의 어머니는 딸이 HJ가와 얽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위험을 혼자 감췄느냐며 크게 화를 냈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웠느냐고 물었다. 유나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떠난 뒤 어머니가 사람들의 동정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절대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며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었다. 어머니는 유나의 손등을 두드리며 자신이 딸에게 강해지라고만 가르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태윤은 경호를 강요하지 않고 병원과 집 주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번호만 전달했다. 유나의 어머니는 그를 한참 살펴보다가 돈 많은 집, 남자는 사과도 비서에게 시키는 줄 알았는데 직접 왔다는 점은 낫다고 말했다. 태윤은 웃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고 유나는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윤은 유나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나는 자신이 원래 잘 웃지만 당신 앞에서는 웃을 일이 없었다고 답했다.
태유는 앞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다. 대신 웃을 일을 망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담백한 대답이 유나에게는 과장된 고백보다 오래 남았다. 몇 달 뒤 정우의 사건에 대한 첫 공식 판단이 나왔다. 불법 정보 수집과 문서 조작,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인정되어 그는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룹과 관련 재단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의 측근 일부도 징계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태유는 사건을 한 사람의 악행으로만 정리하지 않았다. 내부 고발 절차와 미성년 후계자의 보호 체계, 경호팀의 보고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보았다. 누구도 회장이나 전무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지우거나 아이의 말을 묵살할 수 없도록 외부 감시기구도 두었다. 도주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의 진술만 했고 반복적으로 과거를 설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유나는 그 선택을 지지했지만 아이를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도주는 정우를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전달되는 것만 허락했다. 그가 남긴 말은 짧았다. 당신이 회사를 지키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회사가 아니었다. 나는 무서워하는 아이였다. 그 문장은 태윤에게도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그는 도준에게 자신도 오랫동안 아이보다 후계자를 먼저 보았다고 사과했다. 도준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삼촌이 다시 자신을 회의실에 데려가 어른들 앞에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태윤은 약속했다. 몇 달 뒤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도준은 처음으로 태윤을 한 전무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불렀다. 유나와 태윤의 관계도 천천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도준을 위해 협력하는 사이에 머물지 않으려 했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서둘러 이름 붙이지도 않았다. 태윤은 유나의 출판사 앞에서 기다릴 때 고급 차량을 골목 입구에 세워두고 혼자 걸어왔고 유나는 그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 할 때마다 먼저 자신의 의견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태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 했고 유나는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자신이 선택권을 잃는지부터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툰 뒤 사라지지 않았다. 태윤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유를 물었고 유나는 괜찮은 척하지 않고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어느 봄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의 낮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태윤은 유나에게 이 집에 들어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 안에 머물 자리를 함께 정해보고 싶다고 했다. 유나는 그것이 고백이냐고 물었고 태윤은 자신에게 가능한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나를 도준의 보호자나 자신을 구해준 사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오만함을 멈춰 세우는 한 사람으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빚을 지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도 태윤을 좋아하지만 그의 집이나 돈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화려한 약속 대신 다음 주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도준의 11번째 생일에는 호텔 연회장도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의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유나의 작은 집에서 먹는 라면과 케이크였다. 태윤은 처음에는 안전 문제를 말하려 했지만 도준의 시선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결국 최소한의 경호만 골목밖에 두고 세 사람은 유나의 방에 모였다. 1년 전과 같은 접이식 식탁 위에는 라면 3그릇과 작은 딸기 케이크가 놓였다. 도준은 방이 기억보다 더 작다고 말했다. 유나는 네가 커진 것이라고 답했다. 태윤은 전기포트 사용법을 잘못 이해해 물을 2번 끓였고 도준은 삼촌이 회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맞느냐며 웃었다.
촛불을 끄기 전 소원을 빌라는 말에 아이는 눈을 감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나의 말에도 도주는 괜찮다고 했다. 이제는 사라질까봐 몰래 빌 필요가 없는 소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내년에도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은 척 케이크를 잘랐다. 태유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건넸다. 그 순간 도주는 1년 전 남겨두었던 메모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라면 값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동전 몇 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유나는 이자가 너무 적다고 농담했고 도주는 대신 매년 생일마다 갚겠다고 했다. 밤이 깊어 태윤이 차를 가지러 내려간 사이 도주는 소파에 앉아 유나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난 날처럼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얼굴이었다. 유나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줌마, 오늘 밤만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유나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지만 도주는 곧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내일 아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고 싶어서라고. 유나는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소파는 이제 작은이 방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도주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자도 괜찮고 문을 닫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태윤이 돌아와 그 말을 듣자 자신도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고 유나는 비싼 정장을 입은 재벌 전무가 좁은 바닥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다. 태윤은 예전 같았으면 호텔 방을 통째로 빌렸겠지만 오늘은 이 집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세 사람은 불편하게 자리를 나누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다. 피가 이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었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움을 숨긴 채 사라지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작은 부엌에서 달걀을 굽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도주는 소파에서 담요를 둘러쓴 채 졸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태유는 바닥에서 일어나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세 사람의 어설픈 아침을 비추었다. 도주는 잠시 주변을 확인한 뒤 조용히 웃었다. 유나는 그 웃음이 1년 전 자신의 문 앞에서 보았던 경계 가득한 눈빛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다. 그날 밤의 만남은 누군가가 계산한 함정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나가 문을 열어준 선택과 도준이 다시 그녀를 찾은 마음과 태윤이 권력보다 아이의 목소리를 선택한 순간까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태윤은 식탁 위에 놓인 독수리 배지를 집어 들었다가 도준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도준은 잠시 생각한 뒤 상자에 넣어 보관하자고 했다. 잊기 위해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며 숨기는 것도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유나는 상자를 닫아 책장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 손이 닿는 가운데 칸에 놓았다. 도주는 식탁에 앉으며 오늘은 누구도 자신에게 어디서 자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여기는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니까. 유나와 태유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같은 순간에 웃었다. 가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두려운 밤의 문을 열어주고 잘못했을 때 돌아와 사과하며 다음 날 아침에도 곁에 남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